은 민주당의 상원 선거 승리 이후에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코로나가 악화되고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변종이 생긴 것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을 끌어올리는 bad is good이라는 어떤 논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용지표, 소비지표는 나빠지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거를 시장은 악재가 아닌 호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세 개의 권력기관을 모두 장악을 하면서 민주당이 초안으로 제시했던 2,000불을 필두로 한 더 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거고요. 두 번째는 조 바이든이 이제 원했던 더 공격적인 뉴딜 수준의 정부 투자에 대한 길이 열렸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제넷 옐런 같은 더 완화적인 어떤 인사가 내각에 추대가 되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도 오래 유지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악재가 나타날수록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떤 정부의 행동들은 더 과감해지고 명분을 얻게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부양책을 기대하면서 위험 자산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위험 자산은 또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안전자산은 또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3월에 CARES 액트를 필두로 한 이전의 부양책과 이번에 12월 2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으로 통과한 부양책에 대해서 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PPP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조건이 굉장히 완화된 상태로 나갔습니다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 같은 어떤 조건이 약간 붙긴 했습니다만 그 대상은 비슷하고요. 양도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책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재난지원금이죠. 재난지원금은 조금 이제 감소를 했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한 성인 한 명당 600불이 지금 주어지고 있고 아이가 있어도 아이도 600달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민주당 초안에서는요, 요게 이제 2,000불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상하원 대통령까지 다 잡은 상태에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은 원래 케어스 액트에서는 이제 한 주에 600달러를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주어졌는데 현재 27일에 통과된 요 합의된 부양책에서는 한 주에 300달러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은 약한 부양책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루 웨이브 이후 실질적으로 이 나스닥이 약간 하락을 했다가 상승으로 돌아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유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더 강화된 규제,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그죠? 요게 있었지만 이걸 완전히 오늘의 주제인 bad is good 이라는 논리로 뒤집어서 신고가를 지금 달성하고 있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사우디의 100만 배럴 감산 이 합의 이후로 계속 랠리를 펼치고 있고 구리도 랠리를 펼치다가 지금 베이징 근교 여기 이제 베이징 근교 패스 근교 통제하고요 또 변종 바이러스 요거로 인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논리라면 그죠 부양책이 확대가 된다면 달러의 공급이 늘고요 달러의 가치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이게 완화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이나
비트코인은 올라야 돼요. 하지만 블루웨이브가 실제로 달성되고 난 이후에 안전자산들은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여줬죠. 지금 달러는 반등을 하고요. 금하고 비트코인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주식시장의 어떤 기대보다는 채권 시장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뭘로 이어지냐? 왜 채권 시장 흐름은 어디서 나타나냐? 실질 이자율입니다. 실질 이자율은 보통 채권 요거 국고채 10년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는 건데요. 결국에는 시장은 완화된 정부 소비가 조금 경계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향후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이러면 테이퍼링 같은 이제 이후의 정책 변화에도 약간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요게 10년물 금리고요. 이 친구가 30년물 금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에 지금 여기서 비상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는 1.0%를 지금 돌파했고, 30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에서 1.8%, 1.8%에서 2.0% 이 사이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국고채 금리가 많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미국 BBB 등급의 회사채인데요. 이 친구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원인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연준의 그 채권 ETF 매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직접 매수가 있고, 요런 이제 수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요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차입 이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거의 그대로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국채가 이렇게 큰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차입 금리가 낮으면 이자 비용이 감소하고요. 그것 때문에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까 우리가 실질 이자율은 채권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증시가 많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채권 시장 자체에 저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이 많았죠. 그 중심에는 이런 국채가 있었습니다. 독일, 특히 이제 일본이나 유로존의 국채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 때문에
저금리나 마이너스 금리 국채가 생기면서 주식 시장에 자금이 더 많이 돌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순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까 보셨듯이 국채, 즉 한 나라의 어떤 자금 조달 가격의 벤치마크인 국채가 반등을 하면서 요 자체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채권 금리가 지금 약간 높아지는 추세에 있죠. 요거는 우리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인플레이션도 같이 오르면 그죠? 실질 금리는 떨어지게 되겠죠. 아니면은 거의 보합을 이루고. 하지만 실질 금리 인플레이션은요.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지금 이게 2018년까지죠. 여기를 딱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거의 완전 고용인 상태도요. 거의 완전 고용인 상태에서도 인플레이션은 거의 0%에 가까웠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이유는 중앙은행도 잘 밝혀내지 못했고요. 지금도 굉장히 미스테리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찍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아까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실제로 물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2% 정도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 목표도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2018년까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0% 미만인 국가도 있고 0에서 2% 사이에서 노는 국가도 있는데 2% 자체를 넘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5%도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인플레이션 자체에 압력이 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 이유는 첫 번째는 아마존과 같은 기술 발전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요거라는 것은 무엇이냐? 즉 비용 절감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돈을 많이 찍을수록 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니까 그것 때문에 물가는 떨어진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예 이 인플레이션율 요거 자체를 이제 재는 방법이 잘못됐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돈을 찍는 거에 비례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즉 돈의 양과 어떤 부양책 이런 것과 부양책 완화책과 인플레이션율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풀었는지는 이제 이전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첫 번째 악재인 실질 이자율 상승이라는 걸 우리가 보고 왔어요. 그럼 두 번째 코로나 악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코로나는 악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이 친구를 상쇄했죠. 근데 이 백신의 지금 소스가 선진국과 지금 개도국 사이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를 약간 백업 용도로 사용하고 파이저와 모더나를 중심으로 공구매를 상당히 크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생산이 어렵고 보관이나 유통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량으로 이렇게 선구매를 해놨지만 접종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동시에 접종하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해진 생산량에 지금 분배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많이 지연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어쨌든 요 두 백신은 코로나 변종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고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지금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70%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빨리 보급이 되지 않으면 이런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코로나 퇴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진국도 선진국 나름대로 화이자나 모더나 쪽의 백신이 생산량이 그다지 막 램프업 즉 생산량이 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려는 첫 번째는 일부 백신이 그죠? 변종에 대한 적응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생산량이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지 않아. 이게 생각보다 안 되고 있다. 이 두 개가 이슈가 되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늘고 있었던 개인 소비, 그리고 줄고 있었던 장기 실업에 이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즉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린 거죠. 근데 여기서 그죠? 소비와 이 고용이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미국 경제 거의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개인 소비고요. 여기가 민간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와 고용이 떨어지는 이것을 가지고 바이든 정부는 이것을 진작하기 위해서 2,000불 같은 이런 걸 주는 그죠?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투자를 또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바이든식 뉴딜이죠. 바이든식 뉴딜. 요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이게 20살에서 24살의 청년들이 가진 직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게 매니저고요. 특히 미국에서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니저, 서비스, 또 판매도 있고 운송, 이것도 서비스고요. 헬스케어, 교육, 뭐 음식 만드는 이런 식품 제조 쪽에도 굉장히 많은 게 있고 이게 수인데 지금 그죠? 어떤 생산 쪽에는 굉장히 수가 좀 그다지 많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청년의 직업군에서도 현재 미국은 서비스업이 대가 많다. 그래서 지금 요 숫자를 보고 저희들이 미국 노동청에 나온 통계로 계산을 지금 대조를 해봤더니 이렇게 미국 청년들이 이 많이 취업한 곳에서 어느 정도의 임금은 상승이 됐지만 소매업은 감소했고 나머지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조업하고 생산 이쪽은 평균이거나 평균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미국 고용시장 자체가 양극화되고 있다. 섹터별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도 이게 지금 미국의 산업 생산량이에요. 근데 거의 2000년대 요 중반 이후에는 거의 산업 생산은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구글,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어떤 지식 기반 사회, IT 기반 사회로 이동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발생한 어떤 비용이 이 산업 생산 제조업의 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미국이 이게 플라자 합의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자 합의를 우리가 기점으로 미국이 수입을 어느 정도 좀 줄이다가 갑자기 이제 또 증가해서 이 무역 적자 여기가 이제 0인데 무역 적자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바로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독일, 베트남. 베트남은 근데 거의 중국과 비슷한 어떤 제품을 만드니까 거의 이 중국계 쪽이 거의 뭐 40에서 50% 정도를 이렇게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궁금한 게 첫 번째, 미국이 이렇게 무역 적자가 심각한데 과연 지금 미국 제조업이 이렇게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첫 번째, 그 바이든식 이 뉴딜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이거를 만약 수입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재정 적자폭, 아, 그 무역 적자폭을 좀 감당을 할 수 있는가라는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중국에게 정말 엄청난 지금 무역 적자를 계속 떠안고 있고 이 규모가 2015년 이후로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을 했는데 과연 미국이 지금 이렇게 거의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어떤 경제 구조를 가졌었는데 과연 이렇게 돈만 대규모를 투입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과연 이 무역 적자 이걸 감당하고 그죠? 수입을 해가지고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라는 좀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국 미국이 어떤 제품을 세계로 수출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것은 미국은 첫 번째로 이 기계류가 가장 많이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기름입니다. 즉 셰일 오일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전기 제품들인데 네 번째가 이 보잉입니다. 그래서 이 보잉이 지금 어쨌든 인도네시아에서 737과 맥스와 그 하위 기종들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감소를 한다면 미국 제조업에 더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보잉이 보잉이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제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친환경을 주장하는 거죠. 이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이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도 생각보다 이 미국 경제의 향후 부양책의 효과 요거를 좀 예상하는데 굉장한 이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모순적인 점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주식시장에 강세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을 다룰 거예요. 미국의 각 국가별 수입 물건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볼 거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국 미국이 자급자족하는 사회가 아니고
많은 것을 수입하고 또 서비스를 수출하는 건데, 지금 바이든의 정책은 어쨌든 제조업 기반의 어떤 인프라를 까는 사업이 될 겁니다. 이게 수입에 의존하는가? 안 그러면 트럼프가 했던 방식대로 이 자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압박할 것인가? 라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라는 거는 결국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이 없다면 결국 이 증시는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돈만 찍고 이렇게 돈만 찍고 생산이 늘어나지 않는데, 생산이 늘지 않는데 돈만 찍고, 그죠? 친환경으로 가서 친환경으로 가서 셰일 오일, 셰일에 대한 어떤 이 공급도 감소시키게 되면 요게 이제 세금 증가도 불러일으키고 미국 수출 감소도 일으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제 이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는 굉장히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정책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이어스를 해가지고 보면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산업 특성상 지식 기반의 이익은 높고요. 서비스업 이익이 높죠. 또 제조업은 떨어져 있어서 과연 이제 요것이 조 바이든이 원하는 어떤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부양책을 만났을 때 과연 이것이 미국 경제 전체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이제 국채시장과 환율이 보여주는 그런 것은 이것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백신 자체의 수급 부족으로, 그죠? 코로나 탈출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식시장이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고 또 너무 트렌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채시장에 주목을 하면서 지금 모든 많은 경제 성장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어떤 중국의 움직임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알리바바에 대한 이 제재도 실질적으로 미국, 중국 내에서 기술기업 제재로 이어져서 향후 미국의 아주 좋은 산업, 아주 강점인 사업인 지식 사업도 좀 건드릴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good, bad is good.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과도하게 오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중에 이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문제로 이 금리는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효과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과도하게 오르는 주가, 과도하게 오르는 자산 가격에 이거를 좀 경계를 할 거고요. 그래서 향후 코로나 사태가 그죠? 지지부진하거나 바이든 바이든 정부의 어떤 계획에 의문이 제기될 때는 이 굿, 배드 이스 굿 이거 자체가 완전히 부메랑이 될 수 있는데 요거를 알려주는 키는 주식시장으로 주가로 보면 안 되고요. 주가가 아니고 금리하고 환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 뉴스를 따라가시면서 금리와 환율을 보고요. 또 바이든 정부의 계획 요게 어떻게 나오는지 또 중국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어떻게 지금 될 건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신 이후에 배드 이스 굿이라는 그것이 명확해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배드 이스 굿 이거 자체는 약간 과도하게 앞서가 있다. 그러니까 배드 이즈 굿은 결국 지금 시장이 뭐 이렇게 가든 그죠? 이렇게 가든 여기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는 갈 건데 너무 위를 바라보고 있다가 떨어졌을 때 과도하게 여기서 추가 매수하거나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고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금리와 환율을 보면서 이러한 미국의 경제 상황과 경제 구조를 파악하면서 좀 부양책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방향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